연습,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을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사소해 보이는 그런 백댄스 같은 것도 몇 년을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BTS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사실은 한국 문화의 힘이다. 집중해서 몇 년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근데 저는 그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보냐면 좀 역설적인데요. 과거 시험 준비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시험을. 그 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블랙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패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긍정적인 면은 가령 K-드라마에도 K-팝에도 K-모모에도 다 나타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의 그게 이제 매우 특별한 점인데요.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암스테르담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데 암스테르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전과 관용의 도시. 그렇죠. 도전과 관용의 도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은 확실히 도전의 도시입니다. 우리 K-팝이 K-드라마와 K-무엇이 다 도전의 결과인 것처럼 암스테르담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도전을 끊임없이 해온 곳이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되게 그렇게 우리처럼 도전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인정을 잘 안 하는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루면은 인정을 하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해서 어려운 일을 이루지만 그들은 어떻다? 대단히 관용적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 못 간 사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줄 안다.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암스테르담을 좀 너무 미화한 것 같은데 미화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특징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앞에는 불을 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지만 화면은 잘 보셔야죠.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네덜란드 지도입니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어디 있지? 라고 하면 뭐 유럽 어디인가 있겠지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는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면적이 4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4만 평방킬로미터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40%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한반도 전체는
약 22만 평방킬로미터. 북한이 영토가 좀 넓어요. 아무튼 그 우리의 40%밖에 안 되니까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땅의 크기로 말하면 경상도 정도 크기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경상남북도 정도 합한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적어도 4분의 1, 적어도 10,000 평방킬로미터는 뭐 한 거다? 바다에서 건져낸 땅이다. 바다에서 건져낸 땅이에요. 1000년 전부터 야금야금 어떻게 했다? 그때는 크레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트럭도 없었어요. 하지만 손으로 제방을 쌓고 삽으로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금을 걷어올릴 때, 서울로 걷어올릴 적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어디냐면 태안 앞바다였어요. 태안 앞바다에서 그 태안 앞바다에 운하를 하나 만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하를 아주 좁은 목을 따서 하면은 4km만 파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려시대도 조선시대에도 그걸 못했어요. 4km만 파서 바닷물을 연결시키면은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땅을 걷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4km를 운하를 파는 것도 우리는 100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에 10,000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얻었다. 여기 지금 암스테르담이 나오잖아요. 여기 암스테르담, 여기 보이죠?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가깝죠. 암스테르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KLM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면은 모든 비행기가 다 암스테르담으로 일단 가요.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으로 가요. 맞아요. 스키폴 공항이 유럽에서는 우리 인천공항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지금의 스키폴 공항이라고 하는 것도 높이로 보면 해수면 아래예요. 그것도 바다에서 건진 땅이에요. 아니 암스테르담 자체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땅입니다. 이제 이 네덜란드 사람을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체격이 커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하면 화장실을 이용할 적에 여러분은 아 여기가 키가 큰 놈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변기 높이가 높아. 앉은 키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개 한국 사람들은 암스테르담 공항에 화장실에 앉게 되면은 다리가 공중에 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변기 높이도 좀 다양하게 해야지 자기네 기준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좀 흠이네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해요. 이 네덜란드에서는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 영어로 하거나 불어로 하거나 독일어로 해요. 네덜란드 말로 하는 강의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말이 다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글을 쓸 적에도 가령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네덜란드 말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교수님들도 글을 쓸 적에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로 쓰지 네덜란드 말로 쓰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아낸 이 귀중한 사실을 네덜란드 말로 쓰면 누가 읽냐? 우리 영어로 쓰든지 독일어로 쓰든지 불어로 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우리는 우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강의를 다 외국어로 한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뭐 민족 정기를 위협한다, 뭐 정체성이 무너진다, 막 그럴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네덜란드 사람이지. 그거야 변함이 없지만 세상을 상대하려면 방식을 바꿔야지. 그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취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머리 다 되니까.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모두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참 인재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인재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아부가 아니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이 연세에 들을 정도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덜란드에 가서 이 강의하면 이렇게 안 와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유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서밖에 취직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처럼 영어도 다 되고 불어도 다 되고 독일어도 다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한국에서 취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남도 암스테르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는요, 다 뒤져봐도 삼성이 없어요. 아니, 삼성 제품은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에 견줄 만한 대기업이 없어요. 포스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벌 기업이 네덜란드에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재벌 기업이 없는데, 그런데 소득은 어때요? 지금은 더 높아졌지만 2018년 기준으로 5만 5천 유로예요. 달러로 하면 6만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기아 현대차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즉 우리는 재벌 의존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어때요? 네덜란드는 재벌 그런 거 없어. 그거 없이도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 하나도 없지만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인 독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는 도전과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비결이다. 대기업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꽃시장이 있는데요. 꽃시장이 있는데 그 꽃시장에서 거래되는 꽃의 양이 전 세계 꽃 거래량의 70%입니다. 그럼 그 꽃은 어디서 재배한 걸까요?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재배한 것이지 결코 네덜란드에서만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계 꽃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꽃 좋아하세요? 맞아요. 장미꽃이에요. 꽃 중에 여왕은 장미거든요. 그것도 빨간 장미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꽃시장에서 장미가 엄청 많이 거래되죠. 그 중에는 네덜란드에서 키운 장미는 없다. 그럼 그 장미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와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케냐라고 하는 나라를 아세요? 케냐가 365일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기후입니다. 365일. 그래서 전 세계 장미꽃의 대부분은 케냐의 나이로비 근처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된 장미꽃이 네덜란드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 꽃이 암스테르담의 꽃시장에서 거래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까지는 안 옵니다. 도쿄까지 옵니다. 도쿄까지. 모르죠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도 올시. 뭘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런던으로, 파리로, 뉴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체코로, 폴란드로, 일본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강해요. 네덜란드 사람들 유통에.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움직이는 물동량이 있잖아요. 육상 교통량의 화물 운송량의 70%를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강대국이 많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조금 거기 모자라지만 끼워준다면 이탈리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강대국이 유통업을 장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틈새를 네덜란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운송업을 장악하면 아무도 부담을 안 느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장악을 한 겁니다. 그 대신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는 거죠. 정확하게, 친절하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네덜란드가 곧 암스테르담이나 다름없죠. 튤립과 풍차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는 인구가 많다. 제곱킬로미터당 4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약 500명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약간 적지만 유럽에서는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살기가 어려운 나라여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네덜란드의 인구 밀도는 한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숫자가 여기서 별로 차이 안 나지만 실제로는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왜 2배 이상 차이가 나냐고요? 네덜란드에는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산지예요. 우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지만 10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나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얼마이겠어요? 그 중에 우리는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3만 평방킬로미터를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4만 평방킬로미터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덜란드보다 전체 인구 면에서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구 압박은 우리가 네덜란드보다 2배나 높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것이 유럽 기준으로 보면 기적 자체예요. 네덜란드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유럽의 남쪽에 있는 나라. 스페인이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요. 스페인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5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보다 5배가 넓은 활동 공간에서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럽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은 나무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창조했다. 이게 이 한마디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자존심이 달려 있고요. 이 한마디에 유럽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인정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지만 네덜란드 그거는 니놈들이 만들었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암스테르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암스테르담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은 버킷 리스트에다가 적어놓고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 전형적인 풍경은 이렇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전형적인 풍경. 자,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뭐가 보입니까? 물이 보이죠. 이게 운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1000년 동안에 4km도 파기 어려워했던 그 운하. 이게 이 도시에서는 골목마다가 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운하 속에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이런 집들이 있죠. 그죠? 색깔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사실 여기는 날씨가 좋지 않아요. 물가이고 항상 안개가 끼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건물에 색깔을 칠한다. 색깔을 아름답게 칠해가지고 강렬하게 칠해가지고 그 안에서 활기를 얻어요.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틈이 없어요. 이건 뭐 최소한의 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들은 지하실이 없어요. 왜 지하실이 없을까요? 그죠. 이게 갯벌이에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말하는 사상 누각이에요, 이게 다. 갯벌 위에다가 지은 집이에요. 자, 갯벌 위에 집을 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저께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에 지었잖아요. 그때는 콘크리트를 이용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 나무를 박아 놓았어요. 바위가 없어요, 밑에. 바위가 없어. 다 물이에요, 물.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통나무를 조밀하게 박아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올렸어요. 도전.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멀쩡한 땅에도 집을 못 짓습니다. 그 토대가 약해서. 지어봤자 1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내고 바다를 막아서 물을 빼가지고 갯벌을 말리고 그래도 속에는 물이 다 차 있으니까 거기다 통나무를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자, 이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있는 걸까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한 5층 올려도 그 하중이 잘 견디나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5층이? 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 이상을 하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풍경이잖아요. 튤립과 풍차. 이것도 지금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갯벌인데 갯벌에서 소금기를 다 빼가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수렁밭이에요. 수렁논이에요. 물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풍차. 풍차가 필요해. 풍차가 왜 필요해요? 물을 뽑아내야 되니까. 물을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물을 뽑아내야 돼. 배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다 튤립인데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튤립의 나라가 된 데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네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유럽에서 공화국으로 왕이 없는 나라죠. 지금은 네덜란드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출발할 당시에는 왕이 없는 나라, 시민이 주인인 나라로 출발했다. 그리고 이미 그보다 100년 전 15세기 말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가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항해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궁지에 몰렸냐면 16세기에 오스만 토르크, 지금의 터키죠. 지금 터키 사람들의 조상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그리고 남유럽까지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서교역의 관문 역할을 터키 사람들의 조상이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싶은 아시아의 물건들에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터키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터키 사람들을 피해서 인도에 갈 방법, 터키 사람들을 피해서 중국에 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잘 알려주는 것은 1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때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가까이 갔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17세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선조 말 광해군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바다를 통한 떼돈벌이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도 없고 귀족도 별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식을 고안하냐면 여기 제가 VOC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바로 연합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삼성의 이건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령 10억을 만들려면 아니 10억 정도 할 수 있지만 1000억을 만들려면 5천만 원씩 투자자, 2천만 원씩 투자자, 100만 원짜리 투자자를 모아서 성남 시민들이 한 5만 명쯤 모아서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달랐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영국의 최고급 귀족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역을 했지만 네덜란드에는 그렇게 큰 떼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맞아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지금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입김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거기에 백인들, 흑백차별이 심한 그 나라, 그 흑백차별이 심한 그 나라의 백인들이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아, 영국이 아니고요? 네,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영어를 하지만 그게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뉴욕 있죠. 뉴욕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맨하탄이죠. 그 맨하탄이 17세기에는 누구 거였냐면 네덜란드 사람들 거였어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곳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인데 새 암스테르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영국에게 밀려서 영국 사람들한테 뉴욕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뉴요크가 된 거죠. 영국에 요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뉴 암스테르담 그런 뜻이 뉴요크예요. 그걸 합쳐서 뉴욕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연합동인도회사의 깃발이잖아요. 어디로 뻗쳐 있어요? 전 세계 각국으로 뻗쳐 있죠.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전성기였다. 18세기부터 영국의 전성기가 와요. 그러나 영국의 전성기가 오기 전에는 네덜란드의 전성기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크게 얼마나 하다고요? 경상도만 하다고요.
경상도만한 나라가 17세기에 사실은 뭐였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 어떻게? 그 어떻게를 우리가 볼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는 아시아 지역을 공략해서 네덜란드가 아시아 교역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서 교역을 하는데 제일 크게 관심을 가졌던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비단이 있고 중국에 차가 있고 중국에 도자기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중국이에요. 하나는. 그런데 중국은 아주 강력한 황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아시아의 땅은 어디였다? 인도,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였던 거예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익의 원천이에요. 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투자했을까? 왜 영국과 프랑스와 등등등등의 나라들은 다 여기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네덜란드에게 뺏겼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동서교역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에서 아시아에서 가져가고 싶은 제일 중요한 물건은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물건은 뭐였냐면 향신료였어요. 향신료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후추죠. 후추와 정향과 육두부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면은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됐어요? 네덜란드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늘 이제 2시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10분 말씀드린 다음에 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50분 할 건데요. 오늘 얘기에서는 이 네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라는 곳, 네덜란드라는 곳은 매우 도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지만 매우 관용적이기도 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쪼개기를 좋아했다. 처음부터. 왜? 많이 가진 놈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큰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이 사람들은 큰 부자가 없는 대신에 많은 시민들이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걸 좋아했다.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났냐면 증권시장의 탄생이었다. 증권시장에. 그리고 그 증권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튤립 시장이었어요. 튤립 꽃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고 튤립의 뿌리, 알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에서는 귀족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다. 왕의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의 문화가 발달했다? 평민의 문화, 시민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 시민의 문화, 건강한 시민의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암스테르담은 우리 성남의 친구가 돼야 되고 우리 성남의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성남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시민의 도시 암스테르담에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인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인이었지만 상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업이 제대로 발달하려고 하더라도 아니 도대체가 무엇인가가 인간이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발달이 되려면은 성남문화원이 잘 돼야 돼요. 문화가 꽃을 피워야 돼요. 문화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한 부분은 뭐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림이겠죠. 예술이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점은 지적인, 인문적인 정신일 텐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다.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추구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관대한 관용적인 인물이었는가를 그리고도 용감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은 이건 여러분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일본과 우리의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일본에 어느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경제력으로 봤을 때. 물론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은 3대 2 정도 됩니다. 우리가 3분의 2선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3분의 2 정도는 됩니다. 그럼 우리가 1910년에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와 일본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500대 1 또는 1000대 1이었습니다. 그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시대 16세기 말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50대 1 정도였을 겁니다. 일본이 50이면 우리는 1. 즉 일본 경제력의 2%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3분의 2까지 올라갔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대한민국의 승리는 이건 정말 세계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우리보다 50배, 100배 정도 강했던 일본이 한때는 우리보다 1000배 이상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다. 그 배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이 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그게 질문이죠. 그게 질문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유식한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어떻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30년만 일찍 나라의 문을 열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도 30년만, 50년만 일찍 서양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도 강대국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기냐면 흥선 대원군에게 다 떠밉니다. 네가 임마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지. 그거는요 소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역사적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뭐가 이렇게 말이 깁니까 교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른바 17세기부터 랑가쿠라는 게 있었습니다. 랑가쿠. 랑은 화란이라는 란자고요. 즉 네덜란드라는 란자고요. 가쿠는 학입니다. 한글식으로 읽으면 난학, 즉 네덜란드 학이 일본에서 발전했다. 17세기부터. 언제까지 꾹쭉 발전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열기 이전에,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본 전역에는 난학, 다시 말하면 서양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2000개가 넘었어요. 2000개가. 일본 사람들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19세기에는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서양의 의사들이 일본에 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하는 데는 선수지만은 일본의 실상이 어떻는지를 모르는데도 아주 선수입니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미우면 보려고를 안 해. 알려고를 안 해. 그냥 무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암스테르담 얘기하는데 왜 일본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 일본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17세기부터 얼마나 300년 동안 우리를 빼놓고 이놈들이 서로 밀애를 즐겼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일본과 네덜란드의 사랑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서양의 현대적인 근현대의 화가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흐가 있죠. 그 고흐는 평생 소원이 일본에 유학하는 거였어요. 고흐가 그린 많은 그림들은 일본의 목판화를 흉내낸 거였어요. 심지어는 일본말까지도 그려서 썼어요. 고흐가. 알고 계셨어요? 여기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고흐가 프랑스의 남부지방인 아를로 정신병이 나가지고 요양을 갔는데 하필 아르를 간 이유가 뭔데요? 아르를 간 이유는 아르에 피는, 봄에 피는 꽃이 사쿠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갔었던 거예요. 일본 광이었어요. 고흐만 일본 광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 유럽에는 세고 셌어요. 그런 일본을 우리가 30년을 분을 일찍 연다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거죠. 먹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우리가 3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억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최악의 상황, 일본에게 최선의 상황이 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또한 누구였다?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미 공부 많이 한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네덜란드가 관용과 자유, 도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암스테르담이 이제 그 중심 도시니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우린 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가 모든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자본주의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작을 실은 네덜란드가 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17세기부터 보호법이 발달하고 증권시장이 고속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새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2001년에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적인 허락을 한 거예요. 동성자도 결혼한다. 호적정리 해준다. 관행으로가 아니고 법으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도 해라. 사라. 정해진 만큼은 사도 된다.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마리아화나를 네덜란드는 팔고 있죠. 그것도 얼마나 쇼킹합니까? 게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2년에 안락사를 인정한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결정할 수 있다.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죠. 그거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도 아니죠.
그런 이제 묘한 삼각지대를 설정한 것도 네덜란드예요.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에 가면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조합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아요. 그 사람들도 연금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없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그럼 언제부터 자유로운 도시였느냐, 얼마만큼 자유로운 도시였느냐 하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는 유럽 전체가 다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가톨릭이 아니면 박해를 받죠.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 특히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이게 그때 암스테르담이, 그때 네덜란드가 만약에 네덜란드 왕의 암스테르담이었으면 그건 불가능하죠. 귀족의 암스테르담이었어도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중세사회에서 귀족과 왕은 다 누구와 짬짬이가 돼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와 짬짬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시민의 도시, 시민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일찍이부터 금속활자로 출판을 처음 한 거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이지만,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를 시작한 직후부터 출판업이 대호황을 누린 것은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금서로 다 규정해가지고 출판이 안 돼, 유통이 안 돼, 열람이 안 되는 책들도 암스테르담에 가져오면 찍어주니까, 암스테르담에서는 금서가 되지 않으니까 교황청에서 계속 금지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 교황청 금서 목록이라는 것이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이 됐어요. 그 교황청의 금서 목록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대부분의 고전들은 다 금서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의, 여러분 어떤 책 아십니까?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도 있고, 이른바 민양론, 계양론이라고도 하죠. 사회 계양론도 있고, 다들 책. 그것도 다 금서예요. 헤겔과 칸트의 주요 저작도 교황청 금서 목록에 다 올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 금서 목록에 오른 것이 사실상 서양 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책들이 중세 때부터 끊임없이 암스테르담에서는 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허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엇보다도 평민의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교황에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6, 18세기에 유럽의 많은 인재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돼요. 나라를 바꾸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네 군데예요. 영국의 런던으로 갔고요. 그래서 런던이 잘 된 겁니다. 즉 브레인 드레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브레인 드레인. 똑똑한 사람들은 끌어모으는데 내 돈을 주고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탄압을 받고 있을 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런던이 그렇게 해서 런던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런던이 됐고요. 네덜란드도 역시 암스테르담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도 베를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대왕이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상당 기간 동안 수용했어요. 그것이 결국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 발전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계 있잖아요. 아주 비싼 시계 이름이 뭐죠? 롤렉스, 오메가, 롤렉스 이런 시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계공업이 발달하게 된 것도 역시 프랑스의 신교도들 중에서 뛰어난 공학자들, 뛰어난 기술자들을 스위스 사람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중동 난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에 거저 먹을 수 있다. 어떻게 거저 먹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민 중에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서 한 자리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임금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못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이 화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랬다. 프랑스 사람도 그래서 망했다. 스페인 사람도 그래서 망했다. 런던이 잘 된 이유는 런던이 그런 점에서 암스테르담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영 제국의 런던이 됐던 것이다 하는 거죠. 암스테르담은 보세요. 뭐 다른 거 다 설명하려면 아주 한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을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던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기술도 있는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상인과 수공업자 지식인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17세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유럽 최강의 도시인 런던이나 파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안에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밭에 떨어진 감을 홍시를 주워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아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문화의 국가, 문화적인 국가가 우리가 참 굉장히 뛰어난 문화 국가이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문화 국가인 것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대로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륙에서 중국 대륙에서 큰 정치적 격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내용이 풍부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흔적이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도 사실은 흔적이 있기는 해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령 고려시대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나옵니까? 그렇죠.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그게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쌍기가 없었으면 과거제도가 광종 때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온 사람이 쌍기밖에 없었겠냐? 쌍기 아들도 있겠지 물론. 그뿐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닐 거다. 그럼 삼국시대는 그럼 달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화가 발전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 그 암스테르담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암스테르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모습인데 여기가 다 이 사이사이가 길이 아니라 뭐다? 운하예요, 운하. 운하를 만들어 놓고 운하 주변에 건물을 지어서 운하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아까 여러분이 보신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주인이 사는 데는 3층쯤 살고요. 3층쯤 살고 2층이나 3층에 살고 1층은 뭐였겠다? 1층은 매장이었다.
1층은 매장. 그리고 맨 꼭대기층이나 그 4층, 5층 되는 건물의 또 다른 층 하나는 창고로 사용했던 겁니다. 물건을 쟁여놓는 공간. 그렇게. 배에서 조그마한 보트에 옮겨 싣고 그걸 다시 아주 간단한 거중기죠. 간단한 거중기를 통해서 집 안으로 물건을 옮겼다.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의 옛날 풍경화입니다. 그 암스테르담 앞에는 이와 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기계로 가는 배가 아니죠. 돛단배들이죠. 돛단배들인데 이런 큰 배들 있잖아요. 이 큰 배들은 멀리 가는 배들이죠. 말하자면 일본을 갔다 오는 나가사키를 가고 말레이시아를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는 배들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배들이 거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실어서 운하를 통해서 아무아무개 상점, 아무아무개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1637년에 벌어져요. 1637년이면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병자호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년 전. 1636년에 우리는 여기서 남한사선 밑에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1636년부터 그랬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암스테르담의 웬만한 시민들은 돈을 잔뜩 쌓아놓고 살게 된 거예요. 왜 어디서 돈이 생겼어요? 그걸 아셔야죠. 아까 저 배들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죠? 그 배를 타고 인도도 가고 네덜란드도 말레이시아도 가고 향신료도 갖다 팔고 뉴욕에 가서 모피도 사다가 유럽에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때 시민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업이 상인이거나 자기가 직업이 수공업자거나 자기가 직업이 선원일 수도 있지만은 집에서 돈을 조금 생기면 다 어디다 했다? 연합 동인도 회사에다 투자를 했다.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맨날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해서 돈 벌고 우리 아들이 수공업자로 돈 벌고 우리 저 사위가 선원이라서 돈 벌고 나는 또 배당금을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돈이 쌓인 거예요. 이 시민들이. 돈이 쌓이니까 아니 이 돈을 더 돈을 불리고 싶은데 동인도 회사에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일종의 갬블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야. 그 도박을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뭐였냐면 튤립이었어요. 튤립. 왜? 그냥 튤립이 아니고요. 튤립 중에서도 아주 희귀종 튤립. 그 희귀종 튤립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1636년에 우리가 남한사선 밑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적에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다고 한숨을 쉬고 있을 적에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민들이 이 뿌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현재 시가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튤립 알뿌리 하나가 약 20g 정도 갑니다. 20에서 25g 정도 되는데 그게 시가가 얼마? 1억 5천만 원. 금보다 훨씬 비싸요. 다이아몬드 값이에요. 1억 5천만 원.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중요한 거지 이 알뿌리가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의 개념이 그렇죠. 원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식에 광풍이 불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물건에 이제 튤립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선물 시장까지 갔다. 그러니까 물건을 앞에다 놓고 판 게 아니에요. 물건을 앞에 놓고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100km 떨어진 지점에 가면 농부 알프레드가 있는데 알프레드 집에 이런 튤립 종자가 재배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밭에 튤립 알뿌리가 1000개가 있어. 그 중에 500개에 대해서 내년 가을에 이거를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고받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36년 11월에는 가격이 4배가 되고 12월 초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0배가 되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1637년 2월 3일에는 하루아침에 거품이 쫙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죠. 상투 끝을 잡은 사람들은 다 파산했고요. 미리 적당히 팔고 뛰어내린 사람은 떼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삼성 주식 가지고 계세요? 손해보셨어요? 얼마 때 사셨어요? 9만원대 사셨어요? 8만원대, 5만 8천원대 사셨어요? 아유, 그러면 잘하셨네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삼성이 막 올라갈 적에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10만원 당연히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만 5천원 됐을 때, 삼성이 한 8만 5천원 됐을 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 주식 샀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죠. 물론 이제 몇 주 안 샀으니까 크게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쯤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한 7만 2천원 선, 7만 1,000원에서 7만 2천원 선까지 됐죠.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300년 전에 했다. 아니 300년도 아니네요. 400년 전에 했다. 400년 전에. 400년 전에 내가 알프리 얼마에 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때 쫄딱 망한 사람 중에 얀반 호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반 호옌이라는 사람은 화가예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상투 끝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뭘 했냐면은 빚구렁이 속에서 살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지금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로 손꼽힙니다. 너무나 인생이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얀반 호예는 빚더미에 빠졌기 때문에 촤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후세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얀반 호예를 친다. 얀반 호예는 끝까지 빚구렁이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린 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석 위에 올라섰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림도 투자할 만한 대상입니다. 서예도 투자할 만한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글씨도 투자할 만한 대상입니다. 왜 그래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워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문시술 시장에서는 제 가격 이상을 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초상화예요. 유명한 사람의 초상화는 막 20억, 30억씩 해요. 초상화 한 장이. 미쳤죠. 그런데 잘 쓴 글씨는 한 장에 10만원, 20만원 밖에 없어요. 안 해요. 투자하세요, 여러분. 저 고미술협회에서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얀반 호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화가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그림을 몇 장 남기지 않았어요. 투자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귀한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귀한 거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한정이. 수요가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상당히 유명한데 그 사람이 작품도 많이 남겼다. 그래서 그 많은 작품이 이미 중요한 수집가들에게 소장되고 있다. 그걸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통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알려져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나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려져 있고 이거는 뉴욕 박물관에서도 미술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한 3,000장 정도 된대. 그러면 하나 사야 돼요, 나도. 근데 200장밖에 안 된대. 그럼 사지 마세요. 웃기죠? 연반 호연이 유명해진 것은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2,000장이나. 유화를 2,000장 그리려면 이거 죽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반 고흐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많이 그려서 그렇습니다. 많이 그렸어요. 10장밖에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김홍도도 많이 그렸어요. 수사 김정희도 많이 썼어요. 튤립 가격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보이시죠? 이렇다. 이게 튤립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간 게 마치 오늘날에 증권에서 버블이 일어날 때하고 그림이 어때요? 눈으로 잘 봐주세요.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미 네덜란드 사람들은 17세기 전반에 증권시장의 버블 현상을 경험했다.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인데 그런 가장 자본주의적인 현상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17세기 초에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병자호란을 겪고 벌벌 떨면서 중원에 쳐들어가서 복수를 기약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어떻겠어요?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금이나 은도 별로 환영하지 않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금을 먹을 수가 있냐, 뭐 바를 수가 있냐. 쌀이 최고지. 튤립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튤립 가격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 알뿌리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그 튤립을 대량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집안을 장식하는 데 쓰는 거죠. 이제 꽃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덜란드가 평민의 문화가 꽃핀 곳이었고 그 평민의 문화가 꽃을 피운 데에는 네덜란드 문화에서 보이는 특별한 점은 회화의 발달, 회화, 그림의 발달, 유화의 발달.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그림의 수요는 많았어요. 유화의 수요는 많았어요. 유화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그림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종교화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사거나 생산을 위탁하는 사람들도 대개 다 종교시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있었던 문화예술계의 현상인데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 하면 어느 게 생각나십니까?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어떤 모습입니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과 아담이 손가락을 찡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종교화입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 다 종교화 그렸습니다. 소재가 다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오면 이게 달라진다. 네덜란드에는 17세기에 이제 붐이 일어나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면 끝나요. 끝나는데 암스테르담에 오면 17세기에 그림의 붐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이 화가예요. 이 화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예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도 그렇고 그 시기 많은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다 뭐였냐면 초상화였어요. 초상화. 그것도 집단 초상화였어요. 초상화는 뭐고 집단 초상화는 뭐예요? 초상화는 대개 한 사람을 그리죠.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집단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더치페이란 말 아시죠? 더치페이가 뭔가요? 밥 먹고 각자 내는 거예요. 그게 더치가 바로 네덜란드란 말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쪼개기를 좋아해요. 쪼개기를. 그러니까 초상화를 웬만한 상인이 내 초상화를 뭔가 좀 그려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림값이 어때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내 친구들하고 10명이 같이 앉아서 화가 모셔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그럼 그림값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림값이. 그걸 좋아해요,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덴마크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무슨 야곱을 그리거나 뭐 성모 마리아를 그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런 그림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우리 그려. 우리 그려서 우리 혈관에다가 이거 걸어놔. 그러면 10대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다 볼 거야. 그렇게.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은 그때는 가족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그것도 집단 초상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초상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개인의 초상화도 있었지만 집단 초상화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집단 초상화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집단 초상화. 그럼 돈 누가 제일 많이 냈겠어요?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돈 내고 싶었겠어요? 안 내고 싶었겠어요?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문제였던 거예요. 렘브란트의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다른 화가들은 다 n분의 1로 돈을 내니까 다 잘 그려줘. 적당히. 그런데 렘브란트는 지 맘대로 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래서 유명해졌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려놓은 재미가 없잖아요. 핵심이 없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 경비대거든요. 야간 경비대. 야간 경비대. 경비활동. 지역 유지들의 이 사람들이 다 지역 유지들의 집단 초상화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툴프 박사의 해부학 교실이라고 하는 그 집단 초상화예요. 이 사람이 툴프예요. 툴프가 뭐냐면 튤립을 그 당시에 라틴말식으로 바꿔서 부르면 툴프예요. 그러니까 이 툴프 박사는 사실은 본래 성이 툴프가 아니에요. 툴프가 아닌데 워낙 네덜란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36년, 37년 그 즈음에 튤립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과 의사가 자기 성을 튤립으로 바꾼 거예요. 툴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암스테르담 내과 의사 협회의 임원들입니다. 다. 집단 초상화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제 제목이 툴프 박사의 해부학 교실이라고 했는데 튤립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툴프 박사가 튤립이라고 하는 성을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람을 툴프 박사라고 부른다. 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툴프 박사의 어쩌고저쩌고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우 17, 18세기 대표적인 화가였는데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그러니까 17, 18세기의 화가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강세왕 같은 사람이죠. 강세왕.
또는 강세왕의 제자인 김홍도 같은 사람이죠. 김홍도와 같이 있었던 신윤복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보다 조금 선배예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아주 다르다. 어떤 점에서 아주 다릅니까? 이게 다 누굽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다 유화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서 100개 이상의 자화상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자화상. 자기의 초상을 자기가 그린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은 셀카를 하면서부터 자화상을 많이들 만들어요. 여러분 셀카 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전통적인 동아시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서구화된 멋진 현대인들이십니다. 자기의 그림을 왜 그립니까? 자기의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런 질문 하게 되죠. 우리나라 화가 중에 자화상 그린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김홍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화상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화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통기의 그림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겁니까? 공제라는 호를 아십니까 여러분? 공제 윤두서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 이렇게 수염 막 이렇게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산 정야종의 의외증조 할아버지라는 거 아십니까? 네. 그 사람만 자화상을 제대로 그렸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을 짚어봐요. 자화상 누가 왜 그립니까? 자화상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성찰, 자아에 대한 의식, 자의식 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른 문화에서는 잘 안 보이는 현상이에요.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자주 목격되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화가들은 17세기 이후가 되면, 특히 18세기 이후가 되면 더더욱 심해요. 18세기 유럽의 많은 대작들 속에는 화가의 얼굴이 어딘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인의 화가 중에서 여러분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죠? 그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들어있어요. 어떤 식으로인가?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작가의 자의식이거든요. 네가 그림을 부탁해서 그려주지만 이 그림은 내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내가 나를 담아보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기사의 모습으로든 아니면 옛날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로든 또는 하인의 모습으로든 또는 그 누구의 모습으로든 나는 나를 심어놓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이 나의 사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인생의 각 시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단히 네덜란드, 유럽적인 현상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암스테르담적인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근대는 아주 일찍, 아주 성큼, 아주 깊숙이 와 있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스피노자와 같은 굉장한 철학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이 스피노자의 집안은 본래 스페인에 살았는데 스페인에 살다가 종교 박해를 받아서 암스테르담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암스테르담에 와가지고 암스테르담 유대인 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재능이 있는 학자죠, 스피노자는.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결국 유대인들 사이에서 쫓겨나요. 그 이유는 야훼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박해는 기독교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이 나름 종교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사문난적인 뭐니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또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본래 직업이 안경사예요. 안경사.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 유대인들은 뭘 하든 간에 아주 실천적인 직업을 하나는 배워요. 대부분 수공업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세공업이에요. 금은세공사. 이런 걸 꼭 배워요. 왜 배울까요? 이 사람들은 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이후로, 도망친 이후로 항상 뭐니까 잘 살다가도 언제 어디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할지 모르는 신세예요. 도망자가 되었을 때 호구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살려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직업을?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직업. 그게 뭐겠어요? 구두방을 한다든가, 반지를 만든다든가, 안경을 만든다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직업을 해야 돼요. 스피노자도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그걸 익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경사로서 살아가면서 안경사 또한 빵을 버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직업은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았을 때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를 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보장된 자리. 그런데 스피노자는 약간의 생각을 해본 끝에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 귀한 교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스피노자가 하이델베르크 총장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요. 고맙지만 이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로 배가 부른 이유예요. 첫째는 독일의 공교육을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여전히 그 잘난 교황의, 그 잘난 목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건 교육이 아니야. 그래서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첫 번째 이유와도 관계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 기독교는 이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은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교수가 되면 못할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가루를 먹으면서 요리를 다루면서 어렵게 요리학을 다루면서 어렵게 살다가 죽더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지 월급 몇 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못하고 살기는 싫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철이 없는 철학자죠. 이게 이제 바로 그 편지입니다. 이게 사인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사인이 멋지다. 그런데 바로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스피노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빨간 등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Red Light Street. 그냥 번역말도 그대로 홍등가예요. 홍등가. Red Light Street. 실물입니다. 인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마리화나를 아주 무거운 마약을 팔지는 않고요. 가벼운 마약들만 팔아요. 마약에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덜 해로운
마약들만 실수요자에게 판다. 그럼 여기 CCTV 없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여기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공항에서 잡힙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지만 잡히니까 그냥 밖에서만 보세요. 이 저 버킷리스트에 써가지고 여기 내가 가서 마리화나 좀 해보고 그랬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한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이제 안락사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네? 자식들이 부모님 보살피기 싫으니까 죽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치고 1년에 안락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령 2018년에도 보세요. 안락사를 시행한 거는 총 안락사는 6,126건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뭐 정신적 사유로 한 거는 67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사유라는 건 뭐 살고 싶지 않아서 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이죠.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바로 랑가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외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외놈이라고 해서 그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여러모로 비슷한데 여러모로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양 선교사를 일본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많이 와 있었고요. 일본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쫓아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간파했습니다. 무엇을?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몇 명 와, 겨우 몇 명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무기나 그 사람들의 술책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본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다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뭘 인식했냐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토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구를 데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기에는 일본이라는 땅이 좁다는 점을 히데요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본은 교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역을. 말하자면 재물을 안에서만 생산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밖에서도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즉 상업을 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잘 살 수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식을 한 왕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비극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왕은, 조선시대 아마 제일 똑똑한 왕은 세종과 정조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세종 때는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세종 때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자체 개발 여력이 충분했고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런 질문을 하죠. 정조 때 이미 정조 때 앞에서부터
말하자면 현종, 숙종 때부터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토지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정전제를 하자, 균전제를 하자, 한전제를 하자, 토지제도를 바꾸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정조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아서 정조가 대신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땅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작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1번 질문. 2번 질문은 우리나라의 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경작지를 만약에 평균 분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균 분배를 받은 땅을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매우 똑똑한 질문이죠. 거기에서 나온 답이 뭐였겠습니까?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에는요,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우리나라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분배를 한다면은 한 집에 0.5개월 또는 0.6개월밖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집안 식구가 그나마 밥을 그럭저럭 먹으려면 어느 정도 땅을 가져야 된다고 봤냐면 1개월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절반밖에는 안 돼요. 나눈다 하더라도. 차이는 어디냐면 정조는 그 답을 들은 다음에 히데요시처럼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어차피 나눌 수 없고 나눠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죠. 그걸 자연적인 현상으로 왕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구휼을 하긴 해요. 구휼. 그 구휼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흉년에 구휼을 해요, 나라에서. 그런데 구휼 대상자 5개월 동안 구휼 대상자 1명에게 밥 한 끼 분량을 줬어요. 그게 구휼입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착해요. 나라에서 5개월 동안에 밥 한 끼 분량을 줘도 반란을 안 일으켜요. 참아요. 죽어요. 나라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고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왕들이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지금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 문은 열어야 된다. 문은 여는데 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거기서 나온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놈들은, 너희 서양놈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마. 여기 인공의 섬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까지만 와. 그리고 니들은 기독교는 절대로 선교를 하지 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 그래서 나가사키의 데지마에다가 교육장소를 마련해 놓고 오직 네덜란드 사람만 제한된 숫자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데지마예요. 데지마라고는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천문 관측을 하고 있죠. 망원경을. 그래서 서양 의학을 비롯해서 19세기가 되면 일본에 2000여 개의 만학 연구소가 생기고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물건을 전시하고 서양 물건을 사고 서양 물건을 교환하고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 이 사람들은 1858년에 일본이 미국하고 이게 이른바 이제
페리 제독과의 협상이거든요. 그 협상을 하기 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일본의 막부 쇼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니들이 페리를 되돌려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 이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협상을 해. 그리고 쇼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때요? 우리하고 같은 역사입니까? 다른 역사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18세기가 되면 이런 해부도들이 의사들에게는 당연한 기본 서적입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해부한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입수한 서양의 해부도죠. 이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 한의사가 이걸 알았다고요? 몰랐죠. 비슷하게밖에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메이주신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된다. 김옥현이 하게 내버려뒀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성남도, 성남 시민도 가슴을 열고 우리가 뭐 많은 걸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더 외부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좀 더 시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